실제 상가 투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상가 투자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아까 그런 메커니즘, 그런 로직으로 상가 투자 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경기도 파주에 상가가 하나 나왔었어. 공매로요. 평수는 약 30평입니다. 근데 감정 가격이 1억 4,700이래요. 제가 이걸 보고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더니 월세가 충분히 나올 만한 상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썼냐? 무려 100% 넘는 금액 1억 5,265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낙찰을 받았어요. 왜 이 금액을 썼을까? 아니, 상가 경매 공매하라는 이유가 저렴하게 사라고 했잖아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이거 하라며? 왜 비싸게 쓴 거예요? 감정가가 그때 시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감정이 잘못된 거야. 월세가 충분히 나오는 이 상가가 저한테는 충분히 1억 5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 금액을 썼어요. 저는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초보였어. 이제 상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 투자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요 사례를 갖고 온 겁니다. 저도 초짜였고 저도 잘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1억대의 저렴한 물건을 찾았고 내 돈이 최대한 적게 묶이는 그런 상가를 찾다가 요 물건에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이 물건에 투자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가격대가 만만하다. 제 기준에. 처음 투자하기에는 이런 상가가 저한테는 만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경의중앙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금릉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앞에는 금촌역, 여기 뒤에는 이제 운정역, 야당역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역이 크진 않아.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역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도 좋은 거는 전철역 근처라는 거.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요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어,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항아리 상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아예 나가면은 모르겠지만은 도보로 걸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은 여기 가운데 여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상가 위치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 바로 건너편, 여기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뭐가 있어요? 파주 세무서가 있다. 각 시에 세무서는 하나밖에 없죠? 그 세무서 바로 앞에 가장 가까운 상가? 저는 그렇다면은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 앞에 보통 뭐가 있습니까? 세무사 사무실이 있죠? 아마 이 건물에도 세무사님들이 많이 입주를 했을 것이다. 근데 세무사님들이 각자 자기가 상가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가에 세무사 사무실로 임대를 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임장을 갔던 거예요. 가서 보니 지도에 나온 대로 여기 왕복 2차선 파주 세무서를 기준으로 해서 왕복 2차선을 딱 건너가면 요 상가 여기 꼭대기층에 요게 물건이 나온 거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꼭대기층부터 아래를 층마다 다 돌아다녀 보니까 이 건물에만 무려 20개가 넘는 그런 세무사 사무실이 입주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더 확신을 했죠. 최악의 경우에 최후의 보루로 세무사님한테 여기를 상가 사무실로 월세를 주면 되겠다. 다만 그런 사무실은 월세를 많이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를 부동산 가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조사를 했죠. 그래서 월 얼마인지가 나온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저는 입찰가를 써낸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감정가 1억 4,700이었는데 제가 100% 넘겨서 1억 5,265만 원을 썼고요. 대출이 1억 2,500이 나왔어요. 거의 80%. 그리고 비용이 취득세 내고 법무비 냈더니 800만 원 나왔고 월세를 1,080만 원에 임대를 놓습니다. 1,080만 원에. 자,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실제 들어간 돈 낙찰가에서 대출 빼고 비용 더한 다음에 월세 보증금까지 회수가 되다 보니까 약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았으니까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가겠죠. 이자가 약 40만 원 나가고 월세 80만 원 받았으니까 얼마 남아요? 약 40만 원이 남더라. 그 당시에 20%의 수익률이면 나는 만족. 난 괜찮아. 그래서 이 금액을 쓴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대충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하고 1억 5천을 넘겨도 되겠다. 100%에 넣어도 되겠다. 라는 결론이 쓴 거고 그 금액에 낙찰을 받은 거죠. 자, 요 정도 수익률이면 어때요, 여러분? 2,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 나오는데 연수익률이 20%라고요. 5년만 갖고 있으면은 내가 투자한 거 다 뽑는 거야. 월세로. 그리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월세 놓으면 내가 따로 할 게 없어요. 상가는. 자기들이 알아서 수리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나갈 때 다 정리하고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해보니까
이건 빌라나 아파트 투자보다 훨씬 편한 거야. 빌라는 때 되면 뭐 고쳐달라, 뭐 해야 돼, 물 터졌다, 뭐 샌다, 뭐 한다 이러잖아요. 이게 없는 거야. 야, 이거 너무 괜찮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만족한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얹습니다. 그게 뭘까? 이렇게 여기 지금 1,080만 원에 계속해서 임대를 놓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요 분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제 임대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 그것보다는 여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여기를 대대적인 인테리어를 하게 돼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거냐? 원래는 1002호 여기 한 칸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모나게 생겼어. 직사각형으로 이거를 반으로 쪼개겠다는 거잖아. 반으로 쪼개서 여기 15평, 14평, 약 30평을 반으로 쪼개서 뭘로 나요? 맨 처음에 제가 계획했던 거 있잖아요. 세무사 사무실로 A, B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임대를 놓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각 방에다가는 여기 방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어? 세무사님. 그리고 바깥쪽에는 여기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리고 플러스 이런 조명들, 약간의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들을 조금 가미해서 너무 딱딱한 그런 사무실이 아닌 그래도 젊은 세무사님들이 충분히 여기서 조금 들어올 만한 그런 요소를 줘야 되겠다. 네, 맞아요. 가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해서 각자 월세를 주면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들어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꾸몄어요. 꾸미고 여기에 상가가 또 좋았던 게 맨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테라스가 있었어요. 테라스가 굉장히 컸어요. 그 테라스를 또 반으로 쪼개서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사무실에 쓸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랬더니 요거를 제가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 저희 사무실이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다. 라는 거를 일일이 말하고 다니기 어려우니 요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이제 홍보를 했죠. 한 칸에 1,080만 원이다. 1,080만 원. 자,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전체가 1,080이었잖아. 그런데 요거를 절반으로 쪼개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그다음에 냉난방, 에어컨, 천장에 딱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칸당 1,080에 놓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 리모델링 전에는 그냥 하나였을 때는 1,080만 원 월세를 받아서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 40만 원 남고 수익률이 20%가 됐는데 제가 리모델링을 하기로 마음 먹고 약 얼마를 투자해요? 냉난방기 2대 포함해갖고 2,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금은 4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다만 뭐가 올라갔또? 월세 보증금이 2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월세가 18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지. 올라갔다라는 거지. 그래서 70, 70 났는데 두 칸을 한 사람이 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깎아줬죠. 그래서 130이 된 거예요. 2천에 130. 나중에 다시 140으로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투자금은 좀 늘었죠. 1,5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월세 보증금을 더 받고 해서 실제 대출이자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뭐가 늘었어요? 월세가 늘다 보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됐어? 20%에서 30%로 올라가 버렸죠. 그럼 잘한 투자예요? 아니에요? 이 정도 투자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월세도 월세지만 상가라는 종목 특성상 월세가 올라가면, 즉 수익률이 올라가면 시세도 같이 올라갑니다. 아파트는 그런 게 없죠. 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면 시세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상가는요, 같은 지역, 같은 상권,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상가의 월세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 이 가격이, 이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의 상가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월세, 수익률을 올려버리니까 시세까지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얘를 총 4년을 보유한 다음에 제가 2억 7,5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제 낙찰가가 얼마라고요? 1억 5천만 원대에 받아서 2,500만 원을 투자했죠. 인테리어. 그러면은 1억 한 7, 8천이 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얼마에 팔았다? 2억 7,500만 원에 팔면서 총 4년 동안을 월세로 보유했죠. 4년 동안 보유하면서 뭘 받았어요? 월세를 받았잖아.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았잖아요. 남은 거 그것도 다 수익이죠. 플러스 양도할 때 양도 차익 약 1억 원을 만들었다.
세금 다 뗄 것 떼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한 7천만 원 정도. 양도세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개인 투자로 진행했던 이런 물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투자라는 게 장점이 뭐냐.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데서 얻을 수 없는 월세 현금 흐름 플러스 시세 차이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게 이 상가 투자의 매력이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저 인테리어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기획을 한 거고요. 그거를 누구한테 시켰어요? 인테리어 하는 업자한테 시켰잖아요. 저는 방을 이렇게 쪼갤 거고요. 각 방에는 따로 별도의 방을 만들어 주시고요. 천장에는 뭘 해주시고요. 조명은 뭘로 해주시고요. 바닥은 뭘로 하고요. 이런 것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주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월세 플러스 그리고 양도 차익까지. 이게 왜 가능하냐? 상가는 월세 수익률이 올라가면 매매 차익도 매매 시세도 올라간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얼마 투자했어요? 처음에 2,50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후에 4천만 원 투자했잖아. 그걸로 양도 차익 얼마? 1억을 만들었잖아. 이게 상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또는 투자자이시거나 뭐가 됐든 간에 상가 투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했고 난 더 이상 뭐 투자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내 집 마련한 거에서 월세가 나오나요? 내가 거기 거주하고 있으면 돈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돈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사 갈 수 있어요? 이사 갈 수 없잖아. 내가 거주해야 되니까. 근데 상가는요, 거주용이 아니라 여기를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아도 되고요. 이 상가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도 돼요. 장사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간다? 이제 상가,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 잘하고 비트코인 잘하면 글로 가셔도 돼. 그런데 그건 불안하잖아.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상가 투자는 한번 세팅해 놓으면 어때요? 따박따박 월세 나오고 시세가 떨어질 일이 그렇게 크지 않다. 월세만 나온다면. 그리고 수익률에 맞춰서 매매가를 산정해갖고 팔면은 또 그런 매매가 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추가로 다양한 사례는 실제 제가 이제 강의 이번 주에 하는 상가 투자 강의에서 많이 또 풀어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렸죠. 어떤 상가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까 그런 입지 같은 거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 상가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월세를 늘리는지 그런 어떤 팁을 굉장히 드렸고 그래서 엑시트 출구 전략까지도 모든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제 했던 투자니까 그거는 믿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자, 결과적으로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상가 투자가 필요해. 근데 지금 할 때야? 지금 해도 돼?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높고 굉장히 지금 뭐 내수가 불황인데 지금 상가 투자하는 게 맞아?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상가 투자를 하는 게 적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적기라고. 지금이니까. 한창 막 자산이 올라가고 막 돈이 많이 풀리고 막 다 너도 돈 벌어가지고 막 이럴 때는요. 상가 투자를 못 합니다. 그때는 상가가 고점일 때예요. 금리가 낮을 때 오히려 상가는 고점입니다. 수익률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금리가 높아요, 안 높아요? 금리가 높잖아요. 높을 때는 상가의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상가의 가격이 내려. 왜냐하면 상가는 수익률에 따라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금리가 높을 때 오히려 상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금리가 높을 때는 상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오히려 금리가 높을 때, 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상가가 더 많이 나와. 왜? 그 이자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량 상가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단 양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상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매물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수익률에 맞춰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가 가격, 시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조금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월세를 받아가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황이고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상가 경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또 상가 물건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뭐가 줄어요? 경쟁자, 이걸 투자하려고 하는 그 투자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 다들 무서우니까
예전처럼 입찰을 못해요, 사람들이. 무섭거든, 공실 날까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걸 역발상으로 금리가 높고 불안일 때 이렇게 많은 우량 상가들이 나올 때 그때 투자를 해놓고 기다린 거, 버티는 게 진짜 부자들의 마인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자의 마인드라고. 이제 서장훈도 IMF 때 그 건물 산 거예요. 뭘로? 경매로. 경매로 30억인가 산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지금? 3, 400억 하잖아, 지금. IMF 때 아무도 안 살 때 가서 그냥 혼자 주워 온 거라고, 그거를. 이렇게 근데 막 호황이고 이럴 때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물건 나오지가 않지. 금리가 낮은데 왜 나와, 그런 물건이? 이자 낼 만한데? 근데 금리가 높아야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매랑 공매를 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그런 좋은 상가, 그런 가치 있는 상가들을 저렴하게 사서 월세를 세팅해 놓고 기다리거나 또는 저처럼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얘의 가치를 올려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지. 그게 올바른 투자자의 마인드가 아닐까요? 마인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요번에 상가 투자 강의를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시기가 지나버리면 오히려 투자를 하기가 그런 기회가 줄어들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열심히 상가를 보고 있고 가지고 있는 상가도 지금 좀 있어요. 있는데 가능하면 저는 아파트로,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번 돈을 상가를 사겠다라는 주의예요. 근데 이제 과거처럼 근린 상가 한 개 호실씩 사진 않고요. 지금은 통건물로 사겠다는 거, 저는. 통건물로. 꼬마 빌딩이나 아예 근린 시설을 사겠다는 거지. 약간 이제 바뀌어 가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마인드를 깨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아니, 3천만 원으로도 얼마든지 1억대, 2억대, 3억대 상가 투자해서 월세 받을 수가 있어. 그 경험을 한번 해봐. 세상이 달라질 거야. 너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거야. 그렇게 한번 소액으로 한번 해보자. 나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런 노하우나 이런 사례, 방법, 어떤 상가를 하면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상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2주 동안 다 알려드릴 겁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3시간,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3시간씩 해갖고 온라인으로도 드릴 거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보다는. 어쨌든 그거를 지금 제가 기획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들었던 내용에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계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월세를 받는 그런 임대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걸 제가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인생이 바뀐 이유가 그 월세 10만 원부터 바뀐 거거든요. 월세 10만 원을 받으면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 월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부자들은 월세를 받는구나. 일하지 않아도 자본 소득이 늘어나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구나.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월세 10만 원을 깨달았듯이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하셨다면, 어차피요, 제가 보니까 정권 좀 있으면 바뀌잖아요. 6월 달에. 아마 주택 투자, 주택 늘려서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규제가 일어날 거예요. 1주택 이상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주택 투자 더 어려워요. 근데 상가 투자는 취득세 중과도 없고 양도세 중과도 없고 없습니다. 그런 규제가. 대출 잘 나와요.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우리는 한 발 빠르게 먼저 공부해서 딱 기다렸다가 좋은 상가를 취득하자 이거예요. 지금 좀 더 빠르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때는 이미 경쟁이 많이 붙을 거야. 하반기에는요, 이제 경쟁이 많이 붙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고 굉장히 지금 시장이 안 좋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일 때 물건들은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조사해서 나한테 맞는 상가를 하나씩 모아가자. 그리고 월세를 만들어 보자. 그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내용? 가벽 세워도 임차 줄 때 문제 없습니다. 아예 구분 등기를 해도 되고요. 건축사한테 아예 등기를 나눠도 되고, 저는 나누진 않고 이렇게 해서 월세를 올린 다음에 바로 통으로 팔았어요. 가벽 세운다고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저거는 해야 돼요. 전기를 나눠줘야 돼. 전기를 안 나누면 합쳐져 버리면 이제 각자가 내야 되는데 합쳐져서 나오면 안 되겠죠? 전기 모자 분리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전기 시공업자한테 부탁하면 한 돈 100만 원이면은 다 나눠줘요. 그래서 배전반, 이 전기 판넬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줍니다. 그 정도만 하면은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아예 따로따로 팔 거야. A옷을 B옷을 따로 팔 거야. 그러면 이제 구분 등기를 해야지. 건축물 대장상에 등기를 아예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저처럼 해도 돼요. 상가 입찰 시 분할된 것도 대출 안 나온다? 저는 분할된 것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안 해주려고 하는데 해준 데가 있다. 거기를 찾으면 된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토요일날 자리 아직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돼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죠? 김미선님? 결국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심쿵님, 이 투자자라면 남들하고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남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가지고는 승산이 없습니다. 역발상.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 그런 어떤 청개구리 같은 이 발상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남들하고 똑같이 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성공을 해요? 그거는 어렵다. 이번 주는 오프라인으로 오고 그 다음 주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와도 온라인 그 영상을 다 드려요. 오프라인으로 못 온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와서 듣고 못 들어도 또 어차피 똑같이 영상을 드린다. 아까 그 파주에 있는 상가는 그때는 전 법인이 없었어요. 초보여가지고. 그래서 개인으로 했고요. 지금은 이제 법인으로 하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자세하게 드릴 건데, 상가 투자나 이런 비주거용 투자는 법인이 굉장히 유리해요. 왜 그런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때. 법인이 유리합니다. 일단 세금이 유리해요. 세금이 유리하다. 그 다음 대출도 유리하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개인보다 유리해요. 그리고 뭐 월세를 받으면 내 개인 소득이 아니라 법인 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세율도 많이 낮출 수가 있고. 뭐 그런 점들이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신청하는 거는 여기 상단에 여기 바로 내일 모레다 보니까 여기를 보시면 돼요. 상단에 고정해놨어요. 이거 해주시면 되고. 2주 수업 듣고 더 들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때는 내가 이제 현장을 얼마나 열심히 조사하느냐, 얼마나 좀 그래도 괜찮은 물건을 찾아내느냐, 그거는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걸 투자하면 되지. 여기서 더 들을 거는 사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2주 강의 듣고 바로 실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소용없는 거야. 듣고 그 알려준 대로 가서 현장에서 막 물어보고 관리실도 가보고 부동산도 가보고 어떤 업종이 있는지 근처가 지금 상권이 어떤지 이런 걸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수영을 책 보고 배웠으면 그게 수영 선수가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이론을 배운 다음에 직접 가서 이제 내가 헤엄쳐 봐야죠. 충분합니다. 이것만 보셔도 전 실전 위주의 그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충분해요. 뭐 책 한두 권 정도 읽으면 더 좋겠죠? 근데 상가는 이론보다는 실전 투자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실전 투자. 이거 말고도 실제로 강의 들으시면 제가 투자했던 그 상가 사례, 다양한 사례 말씀드릴 거고, 또 추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가 물건들 있잖아요. 경매, 공매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 7,000개라니까. 7,000개의 그 상가들 중에 사실 거기에 있는 99%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99%는 투자하면 안 돼. 근데 그 1% 안에서 이제 돈이 되는 진주를 찾아내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선별해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한번 접근할 수 있고 요거는 요렇게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와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조사하는 거는 직접 하셔야 돼. 그리고 어떤 의견이나 조사한 내용을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거의 컨설팅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 기수의 상가 낙찰 받아서 월세까지 받는 그런 사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사례를 만들어서 된다. 지금도 된다. 지금도 이런 수익률이 나온다. 라는 거를 이제 제가 증명을 하려는 거죠. 그걸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안 하시면 소용이 없죠. 제가 뭐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2천만 원이면 2억 이하, 1억 5천에서 2억짜리 상가를 집중적으로 파셔야 돼요.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마이너스 통장 조금 한 1, 2천 받아가지고 좀 쓰고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1억 5천에서 왔다 갔다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나쁘진 않은데 그쵸. 현금 흐름이 아직 없다면 내 근로로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되면 그때는 이제 근로소득보다는 자산소득, 투자소득으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겠죠. 상가 물건 진행 중인 것들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드리고 제가 이 상가 투자해라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요런 상가들 중에 요런 상가가 나왔는데 요걸 내가 보니까 요렇게 해서 요런 플랜으로 접근해서 딱 세팅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아직 매각이 안 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가들을 추려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장 가서 조사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다. 저는 지역이요? 저는 지역 구분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까지 114건을 낙찰받았는데 정말 제주도 빼고는 다 해봤어요.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서 거기는 웬만하면 좀 안 했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저는 뭐가 주요 핵심이냐, 요 물건이 돈이 되냐, 요 물건이 월세가 되냐, 요런 것만 판단하는 거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제 수강생 중에 전주에 가가지고 상가 사가지고 지금 월세 따박따박 잘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방도 가능하다. 지방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방 중에서도 어떤 상가인지가 중요한 거죠. 어떤 상가인지가 중요하다. 나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상가냐? 그러면 지방이도 상관없지. 거기는 뭐 대한민국 아닌가?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떤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그런 것들을 진짜 알려드릴 거예요. 예. 어떻게 좀 도움 되셨어요? 도움 되셨으면은 뭐 괜찮았다 말씀해 주시고, 그게 뭐 조금 뭐 아무래도 요 한정된 시간에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 투자를 2주 동안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 2주 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한번 해보자, 실제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오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 이번 기회에 상가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요럴 때 하지 언제 해요? 나중에는 뭐 좋아지면은 나만 하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안 좋을 때 하는 거다. 항상 주식도 한창 안 좋을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고 자영업자가 어렵고 물건들은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저렴하게 사놓고 보유하고 기다리면 돼. 그리고 좀 회복되면 그때 매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월세 잘 나오면 매각 안 해도 돼요. 월세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의 배를 왜 갈라? 가능하면 오래 가져가면 양도세도 적어지고요. 괜찮아요. 네, 요 강의는 제가 다시 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좀 디테일하게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강의를 들어보시면 수강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가치와 그런 마인드를 배워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희선님 감사하고요. 자,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10시 18분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 모두 기분 좋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 유튜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강의가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저한테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원인님 감사드리고요. 남은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뵐게요. 그리고 뭐 저랑 또 기회가 되면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